저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로 인해 여러 사연을 많이 듣게 되는데 가끔 황당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곳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하지만 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알리기는 어려워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린 시절 어두운 기억들을 지닌 사람으로서 저 또한 어렵게 성장해왔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기 꺼려지지만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때 저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싸움 소리가 더 많이 들렸고 그 속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의 다정한 목소리보다는 싸움 소리가 더 익숙했죠. 부모님의 싸움에 항상 미루어 지나가며 자란 시간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어리고 부모님의 화해만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챙기는데 하지만 제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서로 제 책임을 떠넘기며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며 싫어하고 어머니도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맞질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새로운 삶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충격으로 친모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혼한 후에는 다른 남자와 관련된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지만 상대는 그와 관련이 없어 매일 남자들과 만남을 즐기며 여전히 어린 나를 지켜주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 혼자 남은 어린 내가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바뀌는 애인을 집에 데려들여 어린아이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교육적, 윤리적으로 엄마로서 자식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저에 대한 걱정 없이 살기를 선택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보이며 울고 화를 내며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니 나는 두려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 확인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어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남을 배려할 여유도 없었다. 내가 삐뚤어지는 상황에서도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날 지금처럼 살게 한 건 외할머니 덕분이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지 못했지만 외할머니가 걱정되어 집에 자주 찾아왔고 케어해준 덕분이었다. 술만 마시고 아이가 배고픈다는 것조차 함께하지 않았다. 저는 모르던 친모 때문에 돌보이지 못한 채 나이 많은 할머니가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고 어려운 처지여서 젊은 손주를 데려올 수 없다 생각한지 몰라도 가끔 찾아와 밥을 해주고 둘러보면서 가시는 게 전부였지만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외할머니 덕분에 겨우 살던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자신이 이혼하고 정신이 나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를 다루더군요. 그보다 준 적 없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따뜻하고 맛있는 아침상을 차리고 난 후 놀이동산에 데려가자 했습니다. 그날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기념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마치 내 생일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이혼 전에 엄마와 아빠가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알던 엄마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엄마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간 후 그날 밤 특별한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가지고 방문한 후 나는 그날을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다시 이러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줄로 생각했지만 마치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은 엄마의 모습 때문에 외모를 보고 어머니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다정한 자장가 소리를 듣고 자러 가고 너무 깊게 잠들어서 눈을 떠보니 집이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어머니가 불러준 자장가를 듣고 왜 병원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할머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하던 대화로 진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생일 같았던 그날에 일어난 일들이 사실 더 현실적이었고 어머니가 한 일들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묘하게 계획된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깊게 재워놓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무언가 억울한 것을 느꼈는지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집에 불을 질러 죽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웃들의 신고로 구조를 받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구사일생을 하며 목숨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목과 얼굴 일부분에 큰 화상을 입어 평생 남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상보다 더 힘든 상처는 제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했던 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이의 목숨조차 자기 손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침몰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해를 가해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처를 입고 목숨은 살았고 고통을 안겨준 어머니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할머니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엄마의 죽음을 견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한 때보다 외할머니와 지내는 게 더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으로서도 종종 자신이 챙겨주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터였습니다. 부모가 제게 무관심했고 부모끼리 싸울 때도 외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손주인데도 외할머니는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이제는 고생 없이 편안히 쉬시다 가야 할 나이인데 어린 손자를 위해 저를 돌봐야 하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저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노인분께서 몸을 다스리며 돈을 벌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 정도로 힘들게 일하시긴 했는데 파스를 사주시는 것도 아쉬워하시며 저에게 쓰는 것이나 한 푼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서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알게 되면서 제 처지를 깨달았어요. 할머니와 둘이 지낼 때 그 가난하고 화상으로 인한 얼굴의 차이를 알지 못했지만 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진실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화상과 가난으로 인해 아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참았어요. 제게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었지만 저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할머니를 보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제압하고 할머니를 구해내기 위해 힘들지만 두렵지 않게 싸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우리 할머니를 보호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한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안전했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욱 강해지고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겪은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고 이 경험을 통해 더 따뜻한 가족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들과 대립하여 싸우고자 했다가 할머니께서 나를 말려주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남을 때리지 말라며 걱정하셨지만 제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말씀해 주셨어요. 혼자 키우는 손자인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까 봐 걱정하셨지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심해야 한다는 충고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손주가 졸업장을 받는 것을 꿈꾸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폭력을 범하지 않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싶었어요. 그 후로 나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싸움을 벌이지 않고 오직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저는 오랜 노력 끝에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도 받았어요. 예전에는 싸움 또는 놀고 다니던 철없는 제가 남다름 없는 학교에 가서 할머니가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최대한 노력하여 성공하고 싶고 할머니를 오롯이 잘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나의 꿈은 변호사였어요. 내 얼굴도 화상으로 인해 특별한 모양이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면접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 직업을 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법조인이라고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라는 꿈을 키우던 어느 날 고령의 할머니께서 갑자기 아픈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예전에도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던 탓에 상태가 심각해진 것 같았죠.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몇 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데 그때 장학금을 받으며 힘들게 공부하는 나에게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를 휴학하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받아들여줄 곳이 많지 않아서 저는 연필을 잡던 손으로 삽을 쥐고 막노동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로 급하게 큰 돈을 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수술을 위해 급한 돈이 필요했기에 더욱 마음이 급했죠. 할머니와 둘이 어렵게 살아오다 보니 돈을 빌릴 사람도 없었고 어디서 돈을 구할지 막막하던 저는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유로 저를 버린 사람이라면 나를 애정으로 대해줄 리가 없을 것을 알기에 이뤘던 결정입니다. 오늘도 어머니를 떠난 뒤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아버지였지만 할머니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찾아가 구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목숨을 건져야 했기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던 저는 그곳을 찾아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반가워하실까 기대도 했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어색해하는 듯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일로 찾아왔어?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들 이름은 불러줄 생각도 없는구나. 아버지는 마치 제게 빚을 갚으러 온 채무자나 귀찮은 상냥한 손님이나처럼 대우했습니다. 아버지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 너무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었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얘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이 필요해요.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갚을 테니까 그 돈을 빌려주세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서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몇 년이 걸려도 꼭 다 갚을 테니 제발 외할머니 치료비를 빌려주세요.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라 돈이 없어서 할머니가 더 나으셨어요. 제발 부탁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차가운 태도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제 사정을 듣지도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대답은 예상치 못했고 분노가 솟아오르지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사활을 걸어 아저씨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질긴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면서 말했다. 하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살았을 텐데 내가 더 나아졌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할머니를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걱정했다. 남의 눈물을 보이지 말고 도와주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돈 때문에 할머니를 잃었을 때 세상에 적개심만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내 속으로는 사람을 멀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유언을 따르기로 했다. 이후 남은 것은 공부뿐이었다. 남에게 정을 주기보다는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때부터는 꿈을 이루기 위해 또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이제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전부가 되었다. 그렇게 죽도록 공부한 만큼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하여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할머니의 유언을 잘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들과 직접 마주치지 않고 팀 단위로 일을 하거나 선배 변호사들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제게 있는 큰 결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맡은 사건을 처음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의뢰인들이 제 얼굴을 불편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처음부터 불편한 표정을 짓는 의뢰인도 많았고 몇 차례 승소를 하더라도 제 얼굴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선배 변호사들은 성형수술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인간들의 기대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분노함이 됐나요? 난 외모 때문에 변호를 요청하는 정도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나도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말한 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계약을 종료했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시작했어요. 나와 친한 사람들과 회사 동료들 모두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좀 더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회사에서 벗어나 개인 변호사로 일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죠. 더구나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와 분배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 변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직접 의뢰인이 나를 찾아와야 했기 때문에 내 얼굴에 있는 큰 화상 자국으로 인해 사건 의뢰하는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무시하는 사람조차 있었습니다.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의뢰인들의 불편함 때문이라면 개인 변호사로 일하지 말고 국공립 변호사로 일하는 게 낫다고 충고해 주었어요. 법원에서 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골라먹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게 나에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국공립 변호사라고 해도 월급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임시제한 공무원과 비슷하게 경제적 걱정은 없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꾸준히 맡을 수도 있었고 법관이나 재판연구원이 될 수도 있는 길이 있었지만 국가 변호사가 되면 형사사건이라는 제한된 활동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나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적을 것이라고 유언했다. 그래서 생활비가 예상되더라도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망설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열고 나서는 영업원처럼 활동해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1인 다이역으로 시작한 개인 변호사 일은 회사 일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업적인 만족도와 심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불편했던 것을 생각하면 개인 변호사로 일하면 화상 자국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 얼굴에 상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상에 대해 마음 써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들을 대하는 방법이 점점 편안해졌고 강박적으로 철저히 일에 집중하면서 화상 이야기를 잊어버린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사무실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닮았다는 걸 깨달았죠. 멍하니 놀라고 있는 나를 보고 할머니는 부드럽게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의 외모와 행동이 외할머니를 떠올리게 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할머니는 열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말귀를 터내는 걸 어려워하셨습니다. 앉아서도 말을 꺼내는 게 힘들어 하셨죠. 할머니는 사무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유명하다는 소문 듣고 찾아오신 것 같았는데 도움은 받고 싶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수임료도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는 소송구조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다며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제안하자 할머니는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해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운 일이라서 사무실을 찾아주셨다며 어떤 사정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종상합니다. 최근 많아지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차별적으로 낭비하신 다음에 전 재산을 받은 자식이 지원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도움을 주는 분이 도와주신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수고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제 손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과 삶 속에서 내면된 이스터닉한 이유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증거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미 해당 사건을 담당 중이라 여건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열심히 살아왔고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력을 부정한 자식에게 도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고인의 복지금을 신청해 주었다고 속여 그 일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다고 하며 할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연락을 해도 대답을 받지 못하고 찾아가 물어봐도 자식들이 자신을 피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무료로 변호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친족 간의 문제로 인해 증언해줄 증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계속 대화를 나누며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고 서서히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만날 때마다 미안해하며 수임료 없이 변호를 맡긴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을 항상 고맙게 여기고 미안해해. 고가의 변호사를 공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도움을 제대로 줄 수 없지만
최소한 도시락이라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녀와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응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팝심으로 산다고 하잖아. 혹시 맛이 안 맞으면 억지로 먹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난 괜찮으니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감사해요. 감사히 잘 먹을게요.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사정도 여의치 않으시면서 저에게 정성 들여 만든 밥과 반찬을 도시락통에 싸가지고 오셨어요. 맛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맛나게 먹었어요. 또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처음 받은 집밥이었기 때문에 더욱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재판 준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지만 할머니와 함께 더 많은 소통을 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족사를 할머니께 말하게 됐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께서 지금의 저를 보고 뿌듯해 하실 거라며 잘 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외할머니와 닮으신 할머니의 격려에 저도 울컥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저와 할머니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께 마음이 가고 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 드렸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마이버시를 드리기도 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 저도 함께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싫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사람을 그리고 그들로부터 느껴지는 정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와 소통하며 느꼈던 사람의 정이 정말 좋았어요. 시간이 흘러 공판이 열리게 되었고 제가 예상한 대로 우리 쪽이 유리하게 재판 분위기를 이끌어내게 되었어요. 판결 결과 재판부는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들 쪽에서 항소를 해왔지만 1심의 판결이 굳어졌으며 최종심에서도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판결 후에도 아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핑계를 대며 미뤄왔어요. 결국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반환 소송을 준비했어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도우려고 서류를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던 중 할머니가 나를 돕는다는 도시락을 싸주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어요. 할머니, 이제 이렇게 수고하는 일을 그만두셔도 돼요? 저는 현재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서 그는 지금 집에서 편하게 쉬며 계시세요. 방금 그 녀석하고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안에 돈을 보내줄 거라네요. 그러니까 변호사 할아버지, 이제 더 이상 일 처리 안 해도 된대요. 과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고맙다고 해요. 서류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젠 할머니께서 조금 덜 걱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드님이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돈만 돌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돈 욕심이 많다고 욕을 했어요. 이제 차식놈에게 받을 상처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 날 버릴 때 이럴 줄 알았어요. 변호사에게 돌려줄 돈이 있어서 왔어요. 이제 도시락 싸시는 수고하지 마시고요. 좀 아쉬울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밥 챙겨주시던 건 좋았는데 할머니가 준 도시락 받으며 좀 서운해했습니다. 이제 사건이 끝났고 돈도 돌려받으셨으니 자주 뵐 수 없을 것 같아 아쉬웠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라서 더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도시락통을 만지작거리다가 더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맛있게 싸주신 밥과 반찬을 먹으려고요. 도시락을 열었더니 밥 대신에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그것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직접 써주신 편지였어요. 할머니는 내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한 시간 동안 느낀 감정을 적어주셨어요. 외할머니를 대신해 대견스러워하고 계속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보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어 주시자 나는 고마웠고 기꺼이 그 말에 응했어요. 나는 할머니와 더 많은 연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이미 바쁠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어요. 변호사님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 있는 분이라는 거요. 물론 과거의 상처가 많이 있으시고 이 세상이 미워질 만큼 미운 일도 겪으셨을 것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는 건 싫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쁘고 계산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보면 변호사 주변에도 분명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변호사가 상처를 받아서 웅크려 있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난 변호사를 특히 좋아해요. 특히 이번에 변호사가 키우고 계신 자식의 행동을 보면서 핏줄이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가 함께 있었던 시간, 그 시간이 나한테는 소중하게 다가왔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내가 돌아가신 할머니처럼 여기고 싶어요. 저는 모두가 예전부터 원하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세계에서 사람들 사이가 변호사와 같이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며 살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와 재판 이후에도 친한 사이가 되었고 제 표정도 밝아져 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 속에서도 조금씩 헤쳐지면서 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할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받아야 할 정이었어요. 내 성격도 변화하고 있는 저에게 소중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분도 할머니가 제게 도와주셔서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주말을 맞아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신다 해서 약속한 식당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할머니 외에도 다른 사람이 계셨어요. 처음 보는 여성분이셨죠. 할머니는 그 여성분을 나와 같은 자신의 은인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할머니가 종종 언급하셨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나가셨을 때 도와주신 분이 있었다고 하셨죠. 그분께서 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먼저 급히 월세 방을 사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또 자식과 소송을 하려던 결심도 그 여성분 덕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같은 상황에 놓인 연우 씨가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께 알려주게 되었죠. 저에게 세심하게 대해주시는 연우 씨 덕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로 인해 연우 씨 예상한 도움을 얻었고 그 후에도 더 도움을 받고 싶었으나 할머니께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연우 씨도 시간과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을 우리 할머니는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저와 연우 씨가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한 듯해요. 그래서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할머니가 소개시켜준 이 첫 만남이 바로 연우 씨에게 호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우 씨는 단지 화상 자국이 있을 뿐 그걸 무시하거나 놀랄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에게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다가 화장실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세팅 부품은 굴지 않을 때 유독 화상 자국이 심해 보였고 그것이 당시 몸이 긴장되어 증가된 온도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싫어하던 연우 씨가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연우 씨와 서서히 호감이 생기고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일 때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만나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마음을 알고 사랑의 오작교 역할도 해주셨죠. 그 후 연우 씨와 사귀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할머니 말대로 정말 좋은 여자예요.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줘요. 특히 나의 과거나 배경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비어있는 혼주석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셨어요. 한번 할머니에게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결국 우리 부탁에 응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나에게 가족과 다를 바 없어요. 두 번째 삶을 찾아주신 분이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외할머니는 안타깝게도 떠나셨지만 지금 사는 할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셔야 해요. 그리고 나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늦게 찾은 행복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약속을 하면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